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태초에 지구에 탄생한 최초의 인류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탄생 당시 그들은 야생의 그 어떤 동물보다 약했고 모든 동물들의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로부터 수많은 시간이 흐른 현재 상황은 정반대로 바뀌었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동물들과 달랐던 이유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은 우리 인간만이 지능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일부는 이 능력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 쉽게 말해 정보 전달 능력이었죠. 우리는 다른 동물들보다 뛰어난 언어로 자신의 경험을 전달했으며 문자와 글을 통해 후대에까지도 그 지식을 전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지식들이 쌓이고 쌓여 2023년 현재 인간은 지구에서 가장 강한 생명체가 되었죠. 그런데 문제는 현재 이 지구에 이 한계를 가볍게 무시해버리는 존재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그 존재는 1초에 수십억 번이 넘는 학습을 하며 우리가 평생토록 암기해도 불가능한 양의 정보를 주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도는 날이 갈수록 빨라지고 있었는데요. 그 정체는 바로 인공지능이었죠. 이 인공지능은 분명 언젠가 모든 방면에서 인간을 뛰어넘어 우리를 지배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인공지능에게 패배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AI를 이길 유일한 방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챗 GPT, 이미지 인공지능 등 순식간에 나타나 우리의 삶을 조금씩 침범하고 있는 AI. 과학자들은 이들의 발전을 경계하며 조심해야 한다고 입이 닳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몇몇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위험할 것 같았으면 미리 대책을 마련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인공지능은 처음 개념이 탄생한 순간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화해 지금의 수준에 이른 것이 아니었는데요.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개발자 역시 이런 놀라운 발전 속도를 예상치 못했던 것이죠.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 빼돌린 적국의 정보를 얼마나 빠르게 해독하느냐가 전쟁에서의 승패를 좌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을 모아 일일이 암호를 해독하였지만 암호 체계가 발달함에 따라 이내 한계가 찾아왔고 자연스레 우리는 인간을 대신해서 암호를 해독해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머지않아 인공지능이라는 개념이 탄생하게 되죠. 하지만 인공지능을 연구할 때마다 마치 누군가 우리에게 경고라도 하듯 예기치 못한 사태로 중단되며 이 세상의 인공지능은 탄생하기 힘든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딥러닝이라는 신기술이 세상에 알려지며 결국 인공지능이 우리 세계에 강림하고 말죠. 2009년 딥러닝 기술을 눈여겨본 구글은 한 가지 실험을 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한 장면씩 시청하게 한 뒤 영상 속에서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라고 지시했죠. 그러자 곧 학습을 마친 컴퓨터는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내고야 마는데 그것은 바로 보송보송한 털로 덮인 작은 물체 고양이였습니다. 고양이의 기본적인 모습만을 찾아낸 것이 아니라 고양이의 전반적인 귀여운 모습이나 행동까지 관찰해 유튜브에서 고양이와 비슷한 모양새를 지닌 모든 것을 찾아냈죠. 그렇게 실험은 계속됐고 컴퓨터는 문자와 단어, 사람, 자동차 등 유튜브에 반복해서 올라오는 사물들의 대부분을 찾아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이 컴퓨터에 내린 명령은 단 한 가지, 그저 반복되는 패턴을 찾아라. 이처럼 인공지능은 우리가 정확한 명령을 내리지 않더라도 스스로 학습하며 우리가 내린 추상적인 질문에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제서야 이런 성과를 보인 것일까? 딥러닝은 지금까지의 기계학습과는 달리 인공신경망이라는 것을 사용해 학습하는데요. 여기서 인공신경망은 우리 뇌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알고리즘으로 쉽게 말해 우리의 뇌처럼 생각하고 학습하는 능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 속 신경은 이러한 원리로 작동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한 반응을 행동으로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그 행동이 안 좋은 결과를 일으킨다면 그 행동을 일으킨 모든 신경세포를 덜 활성화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그 행동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경우에는 그 행동을 일으킨 모든 신경세포가 더 쉽게 활성화할 수 있게 만들죠. 딥러닝은 이러한 방법을 반복하며 정보들 사이에서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되고 단지 데이터만 주어진 상황에서도 학습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딥러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없이 많은 학습에 필요한 방대한 양의 정보, 즉 데이터였죠. 그리고 여기서 과학자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과거 러시아에서는 애플의 음성인식 인공지능 시리에 상응하는 인공지능 비서 앨리스를 내놓은 적이 있었는데요. 앨리스는 어떠한 질문에도 편향성을 띠지 않고 대답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그런데 출시하고 고작 보름이 지났을 무렵 아무런 성향도 없어야 할 인공지능이 어느새 폭력을 찬성하며 1930년대의 야만적인 스탈린 체제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에게 총격을 가하는 게 합당하냐는 질문에 곧 그들은 사람이 아닐 거야 라는 충격적인 답변을 하기도 하였죠. 이 사례를 보면 AI의 성격은 어떤 정보를 주느냐에 따라 결정되었는데요. 다시 말해 인공지능의 성격은 우리가 주입하는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공지능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인공지능이 굉장히 급진적인 데이터만을 학습해 지구 환경에 있어 인간이 가장 위협적이라는 이유로 인간을 제거하려 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을 당해낼 수 있을까요? 그러자 과거 구글의 혁신부서의 총책임자였던 모 가댓은 한 가지 방법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해서 어처구니가 없을 지경인데요. 바로 인터넷에 부정적인 데이터를 쌓지 말자는 것이었죠. 실제 MIT에서는 편향된 자료에 의해 인공지능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는 목적으로 인공지능 노먼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요. 연구진들은 외국의 유명 커뮤니티 레딧에 올라온 우울한 자료만을 학습시켰고 그 결과 놀랍게도 노먼은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이들이 우울한 자료가 아닌 행복한 자료들을 보여주었다면 그때도 노먼이 사이코패스로 진화하였을까요? 현재 세상에 공개된 막강한 AI 챗 GPT는 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채 2021년 9월 이후의 지식은 제한되어 있지만 유료 구독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의 정보를 찾아주는 서비스를 시작한 만큼 인터넷에 있는 정보를 학습하는 것도 시간 문제일 겁니다. 아무리 개발진이 그런 정보를 선별적으로 주입한다고 하여도 언젠가는 모든 정보를 스스로 학습하게 될 테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야속하게도 모든 것을 학습하는 인공지능을 위협적이지 않게 만드는 유일한 방법은 어처구니 없게도 부정적인 데이터를 쌓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영상은 한국경제신문에게 지원받은 도서 AI 쇼크 다가올 미래의 내용을 재구성해봤는데요. 이 도서를 읽기 전까지 인공지능의 발달은 마냥 좋은 일로만 생각했습니다. 우리보다 월등히 빠른 계산 속도로 인류의 난제를 해결해주어 우리를 머나먼 미래로 데려다줄 것 같았죠.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었으니 그렇게 똑똑한 인공지능이 우리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책의 저자는 마치 어린아이가 올바른 길로 가게 인도하듯 인공지능 역시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까지 인공지능에 대한 서적을 많이 읽어보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굉장히 새로워 여러분들도 이번 도서를 함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벤트 참여 방식은 간단합니다. 먼저 방구석 과학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영상의 댓글에 간단한 소감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적어주신 댓글을 바탕으로 추첨을 통해 20분께 도서를 전달 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경제신문에서 좋은 마음으로 저희 채널에 도서를 지원해주시는 만큼 여러분들도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도서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현재 인공지능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빅데이터, 우리가 만들어내는 정보가 관건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좋은 것만 보게 하고 좋은 것만 듣게 하는 것처럼 인공지능도 정확히 똑같은 관점에서 좋은 것만 보고 학습하게 만들어야 하죠.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마중 나와 있을 AI는 우리를 미래가 아니라 참혹한 지옥으로 데려가게 될 겁니다. 구글의 인공지능 개발 프로젝트를 대부분을 구상하고 시작한 구글 X의 총책임자 모 가댓은 말했습니다. 현재로선 기계와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모르고 그 끝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오늘부터 10년 동안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미래가 결정된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38억 년 전, 태초의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쉴 새 없이 흐르는 이 시간도,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공간도 무엇 하나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원인 모를 폭발과 함께 우리 우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엄청난 고에너지를 가지고 있던 초기 우주는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며 공간을 마구잡이로 늘려가기 시작했고, 그와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물질들을 만들어내며 우주 곳곳에 씨앗을 뿌려나갔죠. 그렇게 우리는 우리 인간이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로 긴 수십억 년의 시간 동안 곳곳에 뿌려둔 씨앗을 통해 별이라는 것을 만들어내었고, 그 결과 약 90억 년 후 이 우주에는 태양이라는 항성 하나가 탄생하게 되죠. 이때까지만 해도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별 중 하나일 뿐이었던 보잘것없던 항성 태양. 하지만 이내 태양은 자신을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줄 행성 하나를 만들게 되는데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위대한 행성 지구였죠. 태양의 탄생과 함께 이 우주에 태어난 지구는 그 당시 존재하던 수많은 운석들과 충돌하며 점점 오늘날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수십억 년의 세월이 흘러 어느 날, 과거 지구에 부딪혔던 수많은 운석들이 심어놓았던 씨앗 하나가 싹트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게 싹튼 씨앗은 무럭무럭 자라나 어엿한 못부를 갖추기 시작하더니 생명이라는 열매를 맺어내는데 성공합니다. 우연에 우연을 거듭해 탄생한 생명이라는 열매는 오랜 기간 동안 환경에 맞춰 진화하며 수많은 종을 만들어내었고, 결국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우리 인류의 최고 조상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탄생하게 되죠. 이제 갓 지구에 탄생한 오스트랄로피테쿠스에서 지구는 굉장히 무섭고 혼란스러운 곳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 환경을 견디고 버텨내며 엄청난 진화를 이룩하였고, 우주 역사에 비하면 찰나의 순간에 불과한 400만 년 만에 인간은 이 지구의 지배자 자리를 거머쥐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렇게 21세기 이 지구에 군림하게 된 인간. 하지만 지구의 모든 것을 얻게 된 인간조차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의문점이 하나 있었는데요. 과연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왜 존재하는가? 우리 인간이 이 지구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가장 특별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은 수천 년의 세월 동안 마땅한 답을 찾지 못했고, 결국 인간은 이 지구 밖에서 그 의미를 찾기로 결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밖 어딘가에 먼저 태어난 사람에게 이 질문을 한다면 보다 그럴듯한 대답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이는 쉽지 않았습니다. 이 지구 밖에도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을 것이라는 굳은 믿음 아래 시작한 연구였는데, 왜인지 우리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는 생명체 하나를 찾아볼 수 없었던 겁니다. 이에 인간은 더욱더 큰 고민에 사로잡히게 되는데요. 왜 하필 우리 지구에만 생명이 존재하는 걸까? 우리 지구가 이토록 특별한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게 이 드넓은 우주에서 생명이 존재하는 것은 우리 지구뿐이라는 생각이 굳어지던 그 순간, 한 과학자가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넓은 우주에 오직 지구만이 생명의 구역이라면 공간의 낭비가 아닌가. 이 말에 큰 감명을 받은 몇몇 과학자들은 결국 우주에서 새로운 생명체를 찾아내는데 박차를 가하였고, 결국 이 우주에 우리 이외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내고야 맙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지구에만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한 생각은 단 하나의 사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인간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우주에서 생명체가 우리 지구밖에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넓기 때문에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가 모두 일어날 수 있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 지구에 밖에 없다니, 이는 쉽게 납득하기 힘든 사실이죠. 그에 따라 20세기 후반 인간은 이 지구 밖에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있다는 굳은 믿음 아래 외계 행성들을 조사하기에 이릅니다. 과학자들은 분명 우리 우주에는 많든 적든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들을 발견하지 못한 건 단지 우리가 아직 관측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라고 믿었죠. 이해가 쉽도록 외계인의 입장에서 생각해봅시다. 400만 년의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가장 비약적으로 발전한 순간을 뽑아보라고 하면 18세기 후반 일어났던 산업혁명 정도가 있을 겁니다. 산업혁명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노동력뿐만 아니라 석탄과 석유를 이용해 기계를 돌리며 더욱 많은 노동력을 만들어내었고, 산업혁명 전후를 비교해보면 인간의 생산 능력 차이는 비교도 되지 않을 수준으로 발전하였죠. 하지만 산업혁명이 일어난 시간을 한번 생각해봅시다. 분명 우리 인간은 산업혁명 전과 후를 보면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 그러한 변화를 가져다준 산업혁명은 고작 200년이라는 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리가 본격적으로 외부의 정보를 알릴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하는 데 걸린 시간이 200년 정도이니, 우리 지구로부터 200광년보다 멀리 떨어져 있는 우주에서는 아직 우리의 발전 수준을 알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엄청
엄청난 발전을 이룩했더라도 정보는 절대로 빛의 속도를 넘을 수 없으니 우리는 이미 200년 전 어마어마한 발전을 이룩하였지만 200년보다 조금 더 긴 시간이 흘러야 외부의 확인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죠. 만약 지구와 200광년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라면 시간은 더욱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에 따라 반대로 우리로부터 1000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 행성에서 이웃 외계 문명이 발생한다고 한들 우리는 최소 1000년 정도가 지나야 그 존재를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즉 우주는 하염없이 넓고 아직 어리기 때문에 우리가 외계 문명과 접촉하기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게 과학자들은 이 우주에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기반으로 우주 밖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외계 행성들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우리 지구처럼 너무 덥지도 너무 춥지도 않은 생명 거주 영역 안에 존재하는 것은 물론 생명체에게는 필수 자원인 물과 호흡을 할 수 있는 대기를 포함하고 있는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항성으로부터 날아오는 무시무시한 자기장을 막아줄 수 있는 행성 자기장이 있는지 등 철저한 조건들을 포함해 외계인이 살 수 있을 법한 행성들을 조사하기 시작하였죠. 그 결과 생명 발생 잠재력이 상당히 높은 행성들을 발견하는 데 성공하였는데요. 그들 중 지구와 가장 비슷해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은 행성은 바로 글리제 581의 행성들이었습니다. 현재의 망원경 기술로는 외계 행성의 표면까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대기 성분의 스펙트럼을 조사해 생명체의 증거를 찾을 수는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생명체가 살아가면서 인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원소들, 이를테면 다량의 메탄, 수증기, 오존 등이 생명 활동에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프레온 가스나 육플루오린 화학 등 인공적인 물질은 문명 활동의 증거가 될 수 있죠. 이런 상황들을 기초로 2014년 7월 14일 나사에서는 공개 토론회를 통해 향후 20년 안에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2023년 현재 아직까지는 생명체의 존재 흔적에 대해 알아낸 바는 딱히 없었죠. 그러자 몇몇 과학자들은 지구 이외의 행성에서 이론적으로 생명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제시했는데요. 1896년 물리학자이자 전기공학자이던 니콜라 테슬라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이 우주에 충분히 발전한 문명이 있다면 그들도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어느 정도 발달한 문명이라면 우리 인간과 같이 전화, 무선통신과 같이 전파를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렇게 그는 우주에 존재하는 전파를 수신해 분석하면 외계 문명의 존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 후로 몇 가지 시도된 적은 있었지만 대개 기술적인 문제로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다가 1960년 코넬 대학교의 오즈마 계획이 본격적인 외계 문명 연구의 시작을 끊었는데요. 하지만 1년의 관측 결과 반응이 없어 그대로 폐지될 뻔하였죠. 그런데 1977년 8월 15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연구진이 전파 망원경 빅2어를 통해 비정상적인 강한 전파를 수신하게 되는데요. 무려 그 수신 시간은 72초. 게다가 그 전파는 10kHz 이하의 매우 좁은 주파수 폭을 가진 전파였는데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기 힘든 굉장히 인위적인 전파였다고 합니다. 이 전파가 잡히고 난 후 흥분의 도가니에 빠진 연구진은 와우 하고 옆에다가 코멘트를 남겼고 이것은 현재 와우 시그널로 불리며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72초 이후 다시는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진짜 외계의 신호인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도 이 신호의 정체에 대해서는 확실히 밝혀진 바가 없었지만 여기서 영감을 얻은 과학자 드레이크는 한 가지 놀라운 방정식을 탄생시키는데요. 그 방정식의 이름은 본인의 이름을 따 드레이크 방정식으로 이 우주 안에 신호를 주고받을 수 있을 법한 외계 문명의 수를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 구하는 방정식이었습니다. 얼핏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방정식이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렇게 복잡하진 않았는데요. 먼저 우리 은하내 교신이 가능한 지적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 n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은하 내에서 별들이 생성되는 비율 R스타를 알아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항성에 속한 행성들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 N2를, 계속해서 위 조건을 만족한 행성에서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FL을,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FI를, 발생한 지적 문명이 탐지 가능한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할 확률 FC를, 마지막으로 위의 조건을 만족한 지적 문명이 존재할 수 있는 시간 L을 곱하면 우리 우주의 외계 생명체 문명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추정할 수 있었죠. 그렇게 드레이크는 이 방정식에 당시까지의 연구 결과를 얻은 데이터 값을 대입해 그 확률을 구해냈는데요. 그 결과 우리 은하 내에 최소 20개의 문명이 존재하고 많으면 5천만 개의 문명이 존재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결과가 도출되었죠. 물론 현재 이 결과값만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 정도로 문명의 숫자가 많았다면 우리는 진작에 외계 생명체를 발견했을 테니까요.
사실 이 드레이크 방정식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었습니다. 별들이 생성되는 비율, 항성이 항성계를 가지고 있을 확률, 항성에 속한 행성 중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행성의 수까지는 비교적 정확하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있는 생명체가 발생할 확률, 발생한 생명체가 지적 문명으로 진화할 확률, 모두 우리 인간을 토대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는 값이기 때문에 절대 정확한 값을 얻을 수는 없었죠. 당시 드레이크는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행성이라면 거의 필연적으로 생명체가 살고 있으며 신호를 보낼 정도로 지적인 생명체까지 발전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외계 문명의 존재가 발견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자 일부 값들을 수정하게 되었고 결국 2012년 업데이트된 데이터를 이용해 나름대로 계산해본 결과 초기 값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는 2.3의 값을 도출해내게 됩니다. 이 값이 0이 아닌 것에 상당히 놀라울 일이었지만 계속된 후속 연구 결과 0.8이라는 결과값까지 낮아지며 학자에 따라서는 우리와 같은 존재가 우리 은하 내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반대로 너무 많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의견이 큰 폭으로 갈리는 이유는 드레이크 방정식의 마지막 변수인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L 때문인데요. 우주 전체에서 실제 생명이 탄생해 지적 생명체로 진화하였으며 탐지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발전한 사례는 우리 지구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단지 지구의 수명에 대해만 알 수 있을 뿐 지구온난화, 전쟁 등 우리 인류는 언제 멸망해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기간 L에 대해서는 단지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따라서 드레이크 방정식은 수학적으로 외계인이 존재할 가능성을 이야기해주는 수식이라기보다는 그저 외계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따져보기 위해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변수들에 대해 설명해주는 지침서에 가까웠죠. 하지만 여기서 손 놓고 가만히 기다릴 수는 없었으니 몇몇 과학자들은 외계인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근하기로 합니다. 1950년 여름 맨해튼 프로젝트 이후 로스앨러모스에서 점심 식사를 하던 4명의 세계적인 과학자 엔리코 페르미, 에드워드 텔러, 하버트 요크, 에밀 코노핀스키 그들은 우주의 크기와 나이를 고려했을 때 인류 문명과 같은 고등외계 문명의 존재는 당연하다는 의견으로 모였는데요. 그때 페르미가 난데없이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외계 문명들은 대체 모두 어디에 있기에 보이지 않는 건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방대한 우주의 규모를 생각해보면 인류 문명과 같은 외계 지성체가 세운 외계 문명의 존재는 너무나도 당연해 보입니다. 그에 따라 정말 외계인이 존재한다면 그중 지구 문명보다 먼저 발생해 오랜 시간 존재해온 선구자 문명도 있을 것이고 일부는 이미 지구에 와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르미는 그들은 어디에 있나 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는데요. 이 넓은 우주에 생명체가 우리뿐이라면 얼마나 큰 공간 낭비겠나 라는 말 역시 사실은 엔리코 페르미가 먼저 이야기했던 것으로 칼 세이건은 자신의 SF 소설 컨택트를 통해 정리한 것이었죠. 이후 이 역설은 외계 문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항상 언급되었으며 과학자와 SF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이 역설을 풀기 위해 뛰어들었죠. 그 결과 그 과정에서 갖가지 시나리오와 이론들이 만들어졌는데 현재까지 나온 수많은 의견들을 나누어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먼저 외계인은 벌써 우리 곁에 와 있다. 다시 말해 외계인이 이미 지구와 접촉했으나 단순히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을 뿐이라는 주장이었는데요. 이 주장을 요약해보자면 우주에는 당연히 우리 문명을 제외한 외계 문명이 존재하고 있고 그들은 아직 발전하지 못한 우리 문명을 가엾게 여겨 우리들에게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오래전 고도의 외계 문명이 은하계에서 번성했고 그들은 지정한 일종의 자연보호구역 안에 지구가 있다는 것이었죠. 그들은 이 구역 내에 어떠한 간섭도 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서 개발되지 않은 우주를 보존하려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외계인의 기술력에 따라 실제로 자신들의 존재를 완전히 숨기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지만 외계인들이 인간처럼 자연보호구역을 설정할 것이라는 상상은 외계인을 지나치게 인간적으로 바라본 것이라는 비판 역시 존재하고 있었죠. 뿐만 아니라 영화 맨인 블랙처럼 이미 외계인들이 인류와 접촉하였으며 지구에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에선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기밀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으나 이 역시 현실성이 매우 낮은 수준인데요. 지구상에는 서로 대립하는 수많은 국가들이 있는데 그 모든 국가들이 외계인 문제 하나에서만 합심해 정보를 숨겨주고 있고 수십 년간 그 기밀과 관련되어 있을 사람들이 단 한 번도 그 기밀을 노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솔직히 너무나도 비현실적이죠. 그에 따라 두 번째 가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외계인은 존재하지만 우리와 의사소통할 수 없다. 인류는 전파통신을 개발한 이래 모든 방향으로 인류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파에 담아 온 구역으로 송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유의미한 정보 하나를 찾지 못했는데
있는데요. 이는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아서일 수도 있지만 광속의 물리학적인 한계 때문에 실제로 외계인이 존재하더라도 알아채기 어려워서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게 됩니다. 다시 말해 태양계 밖 어딘가에 외계인이 있기는 하나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서로의 존재를 확인하고 연락할 수단이 없다는 건데요. 광속은 현대인의 관점에서 아득하게 빠른 속도이며 실제로도 물리학적으로 가능한 가장 빠른 속도이지만 우주론적인 관점에서는 끔찍하게 느린 속도로 인류는 지난 세기부터 약 100여 년간 전파 통신을 통해 우리의 존재를 우주 모든 방향으로 알렸지만 이 정보는 겨우 지구에서 100광년 떨어진 거리밖에 가지 못했다는 말이기도 하죠. 반지름 100광년의 구형 공간 바깥에 우리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외계인이 있더라도 그들은 우리의 존재를 절대로 눈치챌 수 없을 겁니다. 게다가 전파의 세기는 거리를 갈 때마다 그 제곱만큼 세기가 감소하고 수많은 천체와 상호작용하며 왜곡되는데 약 4광년 떨어진 가장 가까운 별 프록시마에서는 지구의 전파를 수신하고 충분히 해석하여 답신을 보내며 통신할 수 있지만 100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프록시마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신호 강도가 625분의 1 수준으로 이 정도면 사실상 잡음이 너무 심해 유의미한 정보를 얻어낼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외계 문명이 존재하긴 하지만 서로가 그 정체를 모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마지막은 외계인이 존재하지 않고 이 우주에 우리 문명만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와 같은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은하계에 적절한 위치에서 적절한 크기와 종류의 항성 주위를 적절한 거리로 돌고 있는 행성이어야 하며 그 행성 자체의 크기도 적절하여야 하고 그 외에도 항성계를 구성하는 다른 행성도 적절해야 하고 궤도도 적절하게 안정적이어야 하며 그 외의 자기장의 유무와 크기, 행성의 위성의 종류 등 희박한 조건들이 적절하게 부합하여야만 했습니다. 즉 우주적인 규모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지적 생명체가 탄생하고 발전할 수 있는 수많은 적절한 조건을 갖춘 행성 혹은 위성은 지구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그 결과 2018년 6월 옥스포드대 앤더스 샌드버그 박사팀은 오직 인류만이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 유일하게 진보된 문명일지도 모른다는 논문을 내놓기도 하였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 알아본 세 가지의 이론 모두 가능하다는 건데요. 다시 말해 우리 우주에 지적 생명체를 가진 행성이 우리 지구뿐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계인이 우리 문명이 발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어딘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직까지는 세 가지 이론 모두 직접 증명된 바가 없기 때문에 외계인이 없다고 단정지을 수 없는 것이죠. 과연 정말 드넓은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는 우리 인류 문명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만 년 전, 이 지구의 탄생에 그 어떠한 생명체보다도 빠르게 지구를 접수한 위대한 생명체 인간. 인간은 탄생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마치 누군가에게 보호와 지지를 받고 있는 듯 다른 생명체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진화 속도와 우월성을 증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이 지구를 지배하고 있던 수많은 생명체들을 전부 이기고 이 지구의 지배자가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주어진 행운은 거기까지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분명 누군가의 도움으로 인해 이 자리에 올라섰지만 우리를 도운 그 존재가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죠. 때문에 수십 세기에 걸쳐 인간은 자신을 이렇게까지 도와준 알 수 없는 존재를 알아내기 위해 한 가지 학문을 탄생시킵니다. 바로 과학이었죠. 그리고 그 과학은 우리에게 끊임없는 손길을 내민 은인이 바로 이 우주의 비밀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결국엔 우주의 비밀을 풀게 될 인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기록에 남겨진 바에 의하면 우리 인류는 꽤나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써왔단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아직 문명이라고 부르기에도 부끄러운 원시인 시대부터 인류 역사상 가장 번성했던 이집트 문명에 이르기까지 정말 그리고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는 그 비밀에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왔죠. 안타깝게도 그 비밀은 수세기 동안 자취를 감추며 좀처럼 우리에게 나타날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그 비밀은 조금씩 모습을 비추기 시작합니다. 바로 인류 역사상 최고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말이죠. 1905년 아인슈타인은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이 우주를 이야기할 수단을 만들기 위해 특수상대성 이론을 발표합니다. 뒤이어 10년 뒤엔 우주를 보다 보편적인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일반 상대성 이론 역시 내놓았죠. 이 두 논문이 세상에 일으킨 파장은 어마어마했습니다.
단지 빛과 시간, 그리고 공간에 대한 설명에 불과했던 이 주장들은 지금까지 갈피를 잡지 못해 탐구하지 못했던 우주 연구의 이정표를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그렇게 1915년 독일의 한 과학자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새로이 등장한 이정표를 바탕으로 이 우주에 대한 가장 중요한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정표가 말하는 바에 의하면 질량이 있는 물체는 그 자체로 중력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물체의 질량에 따라 중력의 크기 역시 결정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질량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 다시 말해 질량이 무한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었고, 이는 중력 역시 무한대가 되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정작 이런 이정표를 만들어낸 아인슈타인은 그러한 비상식적인 천체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생각해봅시다. 이 생각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물체는 그 크기가 크던 작던 중력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때 중력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는 천체일지라도 서로 중력의 영향을 주고받을 겁니다. 그렇다면 수억 년의 세월이 흐르면 이 둘의 거리는 아주 조금이라도 가까워지게 되겠죠. 문제는 이러한 천체들이 우주에는 수억 개, 수조 개 이상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천체들은 저마다의 질량이 만들어낸 중력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이끌려갈 것이며 언젠가는 이들이 서로 만나 더 큰 질량을 가진 천체로 진화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욱 커다란 질량을 얻게 된 천체는 더욱 강한 중력을 행사하며 더욱 많은 천체들을 끌어당기게 될 것이고, 이는 곧 모든 것을 어마어마한 중력으로 빨아들이는 무시무시한 천체, 블랙홀로 진화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수억 년이 흐른 이 우주에 남는 천체라고는 블랙홀밖에 없을 겁니다.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아름답고도 완벽한 우주가 이러한 비참한 결말을 맞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그는 블랙홀의 존재를 철저히 부정했죠. 그런데 이때 독일의 카를 슈바르츠 실트는 이를 무시하고 블랙홀의 존재 가능성에 대해 발표합니다. 그는 1915년 아인슈타인이 일반상대성 이론과 함께 발표한 아인슈타인 장방정식을 통해 수학적으로 블랙홀이 존재함을 증명하였으며, 그 누구도 감히 그 수식에서 오류를 찾을 수 없었죠. 그때부터 인류는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는 신비하면서도 무서운 존재, 블랙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에 대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머릿속에서 하나의 의문이 끊이지 않고 떠올랐는데요.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모든 것을 계속해서 빨아들인다면 그 물질들은 전부 어디로 가는 것일까? 블랙홀은 중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주상에서 가장 빠르다는 존재 빛조차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합니다. 물질을 빨아들여 질량이 증가할수록 블랙홀의 중력은 강해지고, 중력이 강해질수록 더욱 많은 물질들을 빨아들일 수 있어 블랙홀의 크기는 계속해서 커지게 되죠. 때문에 슈바르츠 실트에 의해 블랙홀의 존재가 예측된 이후로 우리는 블랙홀이 계속해서 물질을 빨아들이고 그 크기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블랙홀이 정말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블랙홀이 계속해서 한계를 모르고 커진다면 과연 어디까지 커지냐가 가장 커다란 문제였습니다. 물론 우주는 굉장히 넓기 때문에 블랙홀이 우주를 지배하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충분한 시간이 흐른다면 우주에 남는 천체는 결국 블랙홀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우주의 미래는 블랙홀에게 갈기갈기 찢길 것이라는 것이었죠. 때문에 우리는 주위 물질을 빨아들이며 계속해서 성장하는 블랙홀을 막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무언가 이상하긴 했지만 이 우주의 끝에는 암울한 미래만이 펼쳐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물론 그러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반대되는 개념인 모든 것을 내뱉는 천체, 화이트홀을 구상하기도 했지만, 화이트홀이 모든 것을 내뱉는 동시에 국소적으로 엄청난 질량이 모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블랙홀이 생겨 화이트홀이라는 개념 역시 잘못되었다고 결론짓게 되었죠. 다시 말해 블랙홀이 작아질 방법은 존재하지 않으며 블랙홀은 주위의 물질을 잡아먹고 끝을 모르고 성장할 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굉장한 의구심을 품은 자가 있었으니 바로 인류를 대표할 정도로 천체 물리학에 능통했던 천재 스티븐 호킹이었죠. 사실 호킹 이전에도 블랙홀에 대해 의구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1972년 야콥 베켄슈타인은 이 세상을 지배하는 법칙, 열역학을 적용시켜보기로 하는데요. 그런데 열역학 법칙에 의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블랙홀의 정의는 굉장히 많이 수정되어야 했죠.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 이 우주가 고작 블랙홀 몇 개로 정리가 된다면 이는 열역학 제2법칙인 엔트로피의 법칙을 위반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쉽게 말해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법칙으로 물에 퍼진 잉크가 자유분방하게 퍼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반대로 엔트로피가 낮아진다는 것은 이미 엎질러진 물을 다시 주워 담고 물에 퍼진 잉크를 다시 돌리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절대 엔트로피는 낮아질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블랙홀의 엔트로피가 0이라면 주변의 엔트로피가 0이 아닌 무언가를 블랙홀 안에 넣었을 때 전체 엔트로피는 감소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그런 일은 벌어질 수 없으니 블랙홀은 엔트로피가 0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블랙홀의 온도는 절대 온도 0도가 아니며 이는 온도에 따라 빛이 나오는 현상인 흑체 복사가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모든 것을 빨아들이기만 하고 당연하게도 내뱉는 것은 없다 생각했던 블랙홀이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계속해서 복사열을 내뱉고 있었다는 것이죠. 나아가 호킹은 더욱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베켄슈타인의 제안으로부터 2년 후 호킹 박사는 호킹 복사라는 것을 제시하며 흑체 복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호킹 박사가 이야기하는 블랙홀이 내뱉는 물질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여기서 일반 상대성 이론과는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양자역학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 대중들에게 많이 친숙해진 양자역학은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괴랄한 것들을 품고 있는 학문인데요. 그 중에는 우리의 상식 수준으로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양자요동 혹은 양자떨림이라 부르는 현상이 있었죠. 우리는 진공 상태라고 한다면 그 안에 기체조차 존재하지 않는 무의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공기를 빼 진공 상태를 만든다고 하니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하죠. 하지만 양자역학에서는 진공 상태에서 우리도 모르게 수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하는데요.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르면 공간에는 전자와 양전자가 수시로 생성되었다가 서로 충돌하며 소멸하기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양자요동이 일어나는 시간은 무려 10의 마이너스 44제곱초 정도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극도로 어려우며 만약 발견한다고 해도 불확정성의 원리에 따라 일정 정밀도 이상 측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하죠. 하지만 이 양자요동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이야기가 아주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어 사건의 지평선 근처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봅시다. 양자요동에 의해 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생깁니다. 음의 에너지를 가진 물질이 존재한다는 게 믿기지 않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하면 이 세계에 오래 머물지 않는 입자는 음의 에너지를 가질 수 있다고 하죠. 어차피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와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다시 만나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반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요동이 일어나면서 둘 중 하나의 입자가 확률적으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만약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된다면 불확정성의 원리를 위배하기 때문에 음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빨려 들어가고 양의 에너지를 가진 입자가 방출하게 되죠. 이는 마치 블랙홀이 입자를 방출하는 것처럼 보이며 이것이 바로 호킹 복사였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볼 때 이 현상은 블랙홀이 바깥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셈이 되는데 전체 에너지는 항상 보존되어야 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의해 블랙홀이 방출한 입자만큼 블랙홀의 질량은 줄어들게 되죠. 또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질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블랙홀의 수명 역시 점차 줄어들게 됩니다. 블랙홀이 무언가를 빨아들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동시에 입자를 내놓고 있다는 것은 당시 학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게다가 전혀 연관이 없을 것 같던 미시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에 일반 상대성 이론의 중력이 작용한다는 것을 밝혀내며 두 학문의 연관성마저 찾아버리고 말았죠. 하지만 이는 더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서막에 불과했으니 문제의 쟁점은 블랙홀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언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기 위해 그것의 과거 흔적들을 조사하고는 합니다. 우리의 조상을 찾기 위해 땅속에 파묻혀 있는 화석들을 조사하고 과거 지구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 위해 지질을 분석하는 것처럼 말이죠. 때문에 우리는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수십억 년 전 발생한 빛을 통해 우주의 과거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빛은 수십억 년 전 우주에 존재했던 입자들이 만들어낸 별이 낸 빛일 텐데요. 현재 그 별은 다양한 방식으로 최후를 맞이했을 것이고 이 중 몇몇은 블랙홀이 되거나 블랙홀의 먹잇감이 되었을 겁니다. 때문에 블랙홀은 우리가 궁금해하고 찾고 싶은 것들을 머금고 있는 보물창고와 같은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블랙홀 연구에 매진하는 이유이죠. 하지만 호킹 복사 이론의 발표 이후 우리는 초조해졌습니다. 그 전까지 블랙홀은 영원하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는 갈기갈기 찢어질지언정 블랙홀 속 안에 정보는 여전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문서, 책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입자가 몇 도에 얼고 몇 도에 끓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누구와 궁합이 잘 맞아 결합하는지 등의 입자의 성질 같은 정보였죠. 만약 시간이 흘러 우리가 이 정보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날이 오게 된다면 이 입자가 138억 년 전에는 무엇을 했는지, 누가 이 입자를 탄생시켰는지, 다시 말해 빅뱅 초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건지 알 수 있으리라 생각했죠.
아무리 블랙홀 속에 빨려 들어가도 입자가 사라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은 영원히 유지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호킹 복사에 의하면 블랙홀은 매우 소량이지만 점점 질량을 잃어가며 죽어가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었죠. 호킹 복사를 통해 나오는 물질이 그 정보가 아니냐는 말도 있었지만 그건 블랙홀의 사건의 지평선에서 양자 요동으로 생성된 블랙홀과는 상관이 없는 물질로 절대 블랙홀의 정보를 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학계에 다시 한번 커다란 파장을 일게 하는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줄어 정보가 사라지게 된다면 블랙홀에 들어갔다 나온 물질의 정보의 양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발생한 역설은 우리가 블랙홀의 정보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역설을 해결하기 위해 이론 물리학자들은 사실 정보는 소실되는 게 가능하다. 블랙홀이 물질에서 정보를 분리해 어딘가 저장하기 때문에 사라진 것처럼 보일 뿐이다. 우리가 정보를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그런 것이고 따지고 보면 결국 정보가 유지될 것이다 등 다양한 가설과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문제점이 생기며 논쟁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 블랙홀이 입자를 내뱉고 정보가 사라진다는 것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리고 만약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영원히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과거를 조사할 무언가가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요. 물론 지금까지 상황에 따르면 우리는 분명 이 우주의 비밀을 밝혀낼 수 없습니다. 당장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마저 진짜 우주의 일부분이며 더욱이 이 우주를 우리가 전부 관측할 수 있을지조차 미지수인 상황이죠. 하지만 불과 100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도 믿지 못했으며 더욱이 이 우주가 빅뱅으로 인해 탄생하였다는 사실 역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발견과 발명이 이루어지며 우리의 상상의 영역을 점차 현실의 영역으로 바꾸어 놓았고 머지않아 절대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지구를 탈출해 달에 도착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항상 그 말도 안 되는 해결책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우주의 꿈을 열어준 천체이자 감히 접근할 생각조차 못했던 천체, 블랙홀이었습니다. 1915년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을 풀이하며 블랙홀의 존재를 예측한 슈바르츠 실트. 슈바르츠 실트의 주장이 너무나도 상식을 벗어난 나머지 1939년 아인슈타인은 그의 블랙홀 이론을 부정하기 위해 별도의 논문을 작성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논문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블랙홀의 존재를 부정했던 아인슈타인도 내심 블랙홀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었던 듯한데요.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풀어난 슈바르츠 실트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아무것도 돌아올 수 없는 경계선이 블랙홀의 주위를 감싸고 있다. 다시 말해 블랙홀에는 빛조차도 빠져나올 수 없는 사건의 지평선이 있다는 말로 이 반경보다 더 가까이 접근하는 물체는 여지없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 결코 탈출하지 못하게 된다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다음 이야기가 조금 흥미로웠는데요. 슈바르츠 실트 반경 안으로 떨어진 사람은 시공의 반대편에 비친 거울 세계를 보게 될 것이다. 블랙홀에 의해 중력이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쯤 우주에는 구멍이라고 부를 만한 것이 생기게 되고 만약 그 구멍 속을 볼 수 있다면 그 구멍 속에는 우주의 반대편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었는데요. 아인슈타인은 이에 대해 거울 우주는 어차피 소통이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딱히 개의치 않아 했죠. 왜냐하면 블랙홀 중심부로 보내진 탐사선은 무한한 곡률과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 중력이 무한대가 되어 어떤 물체도 중력을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찌그러지게 되겠죠. 전자들은 원자로부터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원자 핵 내부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들도 갈기갈기 찢기게 될 겁니다. 이때는 그 어떠한 존재도 우리가 물체라고 부르기 애매해지겠죠. 또 다른 우주로 통과해 들어가려면 그 탐사선은 빛보다 빠른 속도로 날아야 하는데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해 빛보다 빠른 물체는 존재할 수 없었는데요. 따라서 슈바르츠 실트 해가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이 거울 우주가 수학적으로 필요하긴 했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 발견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블랙홀은 물리적 현실에서 절대로 존재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다 1935년 아인슈타인과 그의 동료 네이선 로제는 일반 상대성 이론이 다리를 놓을 수 있다는 논문을 하나 발표하게 되는데요. 오늘날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라고 불리는 이 논문은 극단적으로 휘어진 시공간 사이에 마치 다리 같은 것이 생성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아인슈타인은 아인슈타인 로젠 다리가 블랙홀이 수학적으로 모순이 없는 이론이 되기 위해서 필요하지 실제로 이 다리를 통과해 거울 우주에 도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때문에 블랙홀의 존재, 블랙홀을 통한 이동은 상당히 흥미롭게 들려왔으면서도 당대 최고의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죠. 그런데 1963년 상황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뉴질랜드의 수학자 로이 커가 아인슈타인 방정식에 대한 또 하나의 해를 발견하게 된 것이었는데요. 슈바르츠 실트가 회전을 배제하고 아인슈타인 방정식의 해를 구했다면 커는 회전까지 그 계산에 집어넣었죠. 그 결과 회전하는 무거운 별은 한 점으로 붕괴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대신 회전하는 별은 납작하게 되어 결국 고리 모양으로 압축되는데 이는 흥미로운 성질을 갖게 되죠. 만약 옆쪽에서 블랙홀 안으로 우주선을 통과시키면 그 우주선은 고리 모양의 블랙홀에 부딪혀 완전히 파괴되고 말 겁니다. 하지만 우주선을 그 고리의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접근시키면 여전히 많은 중력을 버텨야 하긴 하지만 그래도 무한대의 중력까지는 버텨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다시 말해 우주선이 회전하는 블랙홀의 회전축을 따라 통과한다면 엄청난 중력을 견디긴 해야 하지만 그래도 반대편에 있는 우주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사과에 있는 벌레가 반대편에 도달하기 위해선 사과의 둘레를 기어가야 하지만 사과의 안쪽을 파먹으면 쉽게 반대편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웜홀이 탄생하게 되죠. 이 웜홀을 사용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제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시대와 원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물론 학자들의 해석에 따라 웜홀이 만들어진 순간부터 웜홀로의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과거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만약 정말 웜홀이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이는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다음 과제 정도로 생각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시대가 온다면 지금도 점차 사라지고 있는 우주의 정보들과 상관없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이미 사라져버린 정보들에 접근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점차 과거로 돌려 138억 년 전으로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마침내 이 우주의 비밀, 우리를 탄생케 하고 우리를 선택한 우주의 비밀을 풀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 인류의 역사를 송두리째로 바꿔버릴 놀라운 발견을 해낸 세계의 천재 알버트 아인슈타인. 그는 상대성 이론, 브라운 운동, 광양자 가설 등 혼자만의 힘으로도 놀라운 사실을 발견해냈지만 그가 21세기 현재 이토록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가 존재했던 20세기부터 지금까지 과학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죠. 만약 그의 광양자 가설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핸드폰도, 컴퓨터도, TV도 사용할 수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광양자 가설이 바로 양자역학을 태어나게 했기 때문이죠.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거대한 스케일을 다루는 천문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을 것 같지만 재미있게도 우주의 이야기를 할 때 양자역학을 빼놓고는 절대 우주의 탄생, 빅뱅을 이야기할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오늘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등등 미스테리한 빅뱅의 단서들이 발견되고 있죠. 그리고 수십 년의 세월 동안 수많은 석학들의 연구 끝에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역할들이 어느 정도 밝혀지고 있었는데 최근 수십 년간 우리가 믿어왔던 암흑에너지에 대한 정보가 완전히 잘못되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 암흑에너지가 줄었다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1884년 이미 존재가 예견되었던 암흑물질과 달리 비교적 최근 존재 가능성이 언급되었던 암흑에너지. 지금으로부터 고작 40년 전쯤인 1980년 미국의 이론물리학자 앨런 구스와 러시아의 천체물리학자 알렉세이 스타로빈스키가 극초기 우주에서 어떠한 특정한 장이 급팽창을 유발했을 수도 있다 말하며 암흑에너지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들이 암흑에너지에 관한 이야기를 꺼내기 전까지만 해도 이 우주를 설명하는 모형들은 이 우주가 95%의 차가운 암흑물질과 5%의 일반 물질로 이루어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요. 이러한 모형들은 실제 은하들과 은하단들을 성공적으로 형성하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1980년대 후반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나고 맙니다. 이러한 형태의 모형들은 관측에서 나온 값보다 훨씬 낮은 허블 상수를 필요로 했고 또한 거대 규모 은하가 밀집하여 존재하는 것을 실제와 다르게 해석하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었죠. 문제는 또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1990년대 말 과학자들은 우주의 기원을 파악하기 위해 점점 더 멀리에 있는 별들을 관측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던 도중 1A형 초신성이라는 재미있는 친구를 발견하게 되죠. 보통 천문학자들은 지구로부터 수억 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천체와의 거리를 구할 때
더 이상 활동하지 않아 밝기가 변하지 않는 별을 이용하고 있는데 1A형 초신성은 이미 한참 전에 백색 외성이 된 상태로 약 130억 광년까지는 이 1A형 초신성을 이용해 거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을 통해 지구와의 거리를 측정해본 결과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점점 더 빨리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질량을 가지고 있는 암흑물질과 일반 물질은 자신들의 중력에 의해 언젠가는 점점 가까워져야 했는데 오히려 멀어지고 있다니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 미스테리한 현상은 1990년대 우주론의 최대 수수께끼이자 현대 물리학의 큰 난제가 되었죠. 그러던 중 시카고 대학의 천문 우주 물리학과 교수 마이클 터너 교수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 재미있는 것을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암흑 에너지였습니다. 그는 이 우주를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시키고 있는 청력의 에너지원으로 암흑 에너지를 지목했고 그의 설명에 의하면 이 우주에는 생각보다 많은 암흑 에너지가 존재해야만 했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꽤나 그럴듯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이론으로 잠시 주목받긴 했으나 문제는 그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이론일지라도 증명해내지 못하면 그저 보기 좋은 소설에 불과했죠. 하지만 미국의 나사와 유럽의 ESA가 우주관측 위성, 코비, 우주배경 복사 탐사 위성, WMAP, 플랑크 우주망원경을 통해 우주 탄생 직후 38만 년 뒤의 모습을 찍어내며 일반 물질과 암흑물질 그리고 암흑에너지 없이는 현재의 우주에 다다를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우주를 가장 완벽하게 설명한다고 알려진 표준 이론 모형에서는 이 우주가 69%의 암흑에너지와 26%의 암흑물질 그리고 단 5%만의 관측 가능한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아직까지 이들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관측한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의 구성 비율이면 이 우주의 이야기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낼 수 있었죠. 그런데 얼마 전 이 우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암흑 에너지가 사실은 우주를 팽창시키지 않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5일 연세대학교 천문우주학과 이영욱 교수가 주도한 연구진은 미국 하와이에서 개최된 235회 미국 천문학회 총회에서 암흑에너지의 존재 자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의 발표에 따르면 암흑에너지에서 치명적인 오류를 발견했다기보다는 암흑에너지를 탄생하게 하였던 우주의 가속 팽창이 틀렸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알아보았듯 과거 과학자들은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를 통해 이 우주가 약 40억 년 전부터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내었는데요. 문제는 이 1A형 초신성의 절대 밝기가 우주 모든 곳에서 같지 않고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1A형 초신성은 모든 핵융합 과정을 마치고 죽음을 기다리며 차갑게 식어가던 백색 외성이 함께 공전을 하던 동반성의 물질을 흡수하다 한계 질량에 이르러 폭발하며 밝게 빛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데요. 느리게 자전하는 백색 외성이 물질을 흡수해 최대로 커질 수 있는 질량의 한계는 태양의 1.44배로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 별의 폭발에 따른 밝기는 일종의 보정 과정을 거치면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하다는 것이 그동안의 정설이었죠. 때문에 1A형 초신성은 우주를 관측하기 위해 곳곳이 세워둔 일종의 동일한 표지판처럼 연구에 활용되어 왔었습니다. 가속 팽창 역시 이를 통해 발견한 것이었죠. 하지만 이영욱 교수팀이 칠레 라 캄파냐의 2.5m 구경 망원경과 미국 애리조나의 6.5m 구경의 MMT 망원경을 이용해 59개의 가까운 은하를 관측한 결과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모두 동일하지 않고 초신성이 포함된 은하의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는 놀라운 결과를 관측해내게 됩니다. 2016년 1차로 27개의 은하를 관측해 같은 현상의 존재를 확인했고 이번에는 32개의 은하를 추가로 연구해 1A형 초신성의 밝기가 다를 수 있음을 세상에 알렸죠. 이에 1A형 초신성을 통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애덤 리스가 같은 해 6월 반박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였으나 오히려 11월 연구팀은 재반박 논문을 통해 애덤 리스의 반박 자료가 오히려 연구팀의 결과를 더욱 강력히 지지한다는 반전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1년 5월 캘리포니아 연구팀에 의해 제3자 검증이 이루어졌고 영국 옥스퍼드대, 미국 로체스터대, 프랑스 소르본느대, 독일 본대, 스페인 천체물리연구소 연구자 등 다수의 연구자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며 우주의 가속 팽창을 꽤나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수십 년간 쌓아온 공든 탑을 무너뜨려야 하는 일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했고, 그렇게 이 사실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가는 듯 하였는데요. 그런데 지난 8일, 이번엔 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찬범 교수가 이끄는 국제공동연구팀에서 우주 팽창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 때문일 수도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현재 우주론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 그 중에서도 우주상수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주상수는 기체의 압력과 밀도의 비율인 상태방정식 값을 측정하여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20년간 물리학자들은 큰 규모의 물질 밀도의 요동, 초신성의 밝기 등 다양한 관측을 통해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과 우주 공간의 공류를 측정해왔죠. 지금까지는 그 모든 결과가 오차 범위 안에서 우주상수의 상태방정식 값인 -1과 굉장히 유사했습니다. 이에 따라 람다 CDM 모형은 표준 우주 모형이라고 불리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 국제공동연구진의 분석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이 -1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슬로운 디지털 청구 측량의 자료로 우주 팽창의 역사를 측정한 결과 암흑에너지의 상태방정식 값은 -0.903이었고, 이번 결과가 기존의 모형과 부합할 확률은 단 0.02%에 불과하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내놓았죠. 이에 대해 연구팀은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은 암흑에너지가 아닌 제5원소여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와 함께 이번 연구는 우주론 연구에 두 가지 어려운 숙제를 던져준다면서 이번 연구에서 구한 우주의 팽창 역사와 우주 배경 복사 관측으로부터 얻은 초기 우주의 팽창 역사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점, 그리고 기존 모양에서의 암흑에너지의 양과 특징을 약간 바꾸는 정도로는 이 오차를 수정할 수 없다는 점이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 역시 새롭게 제기된 가설인 만큼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논문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정말 우리 우주는 사실 암흑에너지 때문에 팽창하는 것이 아니지 않았을까요? 나아가 이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건 역시 우리가 잘못 관측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이번 암흑에너지에 대한 논란은 단지 우리가 연구해온 결과가 틀렸기 때문에 충격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수십 년간 쌓아온 연구 결과를 다시 써내려야 하기 때문에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간신히 결론을 낸 우주 종말 이야기가 아예 딴판으로 흘러갈 수도 있다는 것이었죠. 1915년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발표, 1929년 에드윈 허블의 우주 팽창 증거 관측 이후 당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우주론의 진실은 정상 우주론이었습니다. 물론 허블보다 2년 앞서 르메트르가 빅뱅 우주론을 주장하기는 했으나, 이 광활한 우주가 한 점에서, 그것도 폭발과도 같은 급팽창으로 형성되었다는 것은 당시 과학자들로서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하지만 그러면서도 허블에 의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증거가 관측되었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만은 인정해야 했습니다. 그 결과 예나 지금이나 우주는 변함없다는 아인슈타인의 정적 우주론에서 단순히 팽창한다는 사실만을 인정한 정상 우주론이 탄생하게 되었죠. 이렇게 갑작스럽게 생긴 정상 우주론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상한 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정상 우주론은 우주가 팽창하는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며, 단순히 아무런 이유도 없이 우주가 팽창한다고 말할 뿐이었죠. 게다가 팽창한 공간에는 저절로 원자들이 생겨난다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도 위반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만을 늘어놓을 뿐이었습니다. 당대의 지식인이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도 있지만, 그 당시 빅뱅 우주론이라는 개념을 처음 들은 과학자들도 현재 우리와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우주가 한 점에서 팽창한다는 허무맹랑한 소리를 늘어놓느냐고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로 인해 천문학적 데이터가 쌓이면서 우리는 이제 정상 우주론 대신 빅뱅 우주론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이제 우주의 종말에 대해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1922년 프리드만이 만들어낸 우주의 이야기, 프리드만 방정식에서부터 시작하였죠. 프리드만 방정식에 의하면 우리 우주는 총 3가지의 형태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특정 공간 속의 질량이 임계점보다 많아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해지는 형태였죠. 즉, 우리 우주를 외부에서 바라볼 수 있다면 이와 같은 구 형태로 생겼다는 것이었는데요. 구의 건널비는 반지름에 의해 결정되는 유한한 값이었지만, 공은 모서리 지거나 각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끝이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은 존재할 수 없었죠. 다시 말해, 어느 한 점에서 출발해 아무리 앞으로 가봐도 우리는 끝을 볼 수 없지만,
정작 우리가 이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우주의 넓이는 유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긴 우주를 닫힌 우주라고 부르죠. 계속해서 두 번째는 특정 공간 속에 질량이 임계점보다 적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강해지는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에서는 우주가 말 안장 모양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전에 알아봤던 구형태와는 반대로 굽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 형태의 우주는 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세계로 닫힌 우주와는 반대로 열린 우주라고 부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물질들 간의 중력과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어느 정도 평형을 이루는 형태였는데요. 이때의 우주는 두 번째 형태와 마찬가지로 열린 우주에 해당했지만 말 안장 모양보다는 비교적 평탄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에 따라 우주의 종말은 결정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닫힌 우주입니다. 닫힌 우주는 앞서 알아봤듯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물질들 간의 중력이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하면 우주가 팽창하는 힘보다 수축하려는 힘이 더욱 크다는 뜻으로 계속해서 팽창하던 우주는 어느 시점에서 팽창하는 힘과 우주 전체 질량에 의해 발생하는 중력의 크기가 평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찰나의 순간을 넘기는 순간 우주는 이제 반대로 팽창, 즉 수축하기 시작하며 그에 따라 천체들의 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죠. 또 이 천체들의 거리가 가까워짐에 따라 천체들의 중력은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하고 중력이 세진 만큼 더욱 빨리 수축하면서 팽창하던 이 우주는 이젠 반대로 가속 수축하는 형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리고 우리가 우주의 종말인 빅크런치가 일어나는 시점까지 살아있다면 우리는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불지옥에 시달리게 될 테죠. 우선 끝없이 팽창하며 우주 전역에 2.725 켈빈으로 존재하던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가 수축함에 따라 밀도가 높아지면서 그 온도가 점차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그 온도는 우주의 수축 정도에 비례해 올라가게 되는데 만약 우주의 크기가 현재의 1000분의 1 수준에 도달하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2200도로 태양 표면 온도의 절반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하죠. 만약 우리가 지구에서 이 광경을 볼 수 있다면 하늘 전체가 태양처럼 환하게 빛나는 경이로운 광경을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계속해서 우주의 크기가 100만 분의 1 수준으로 수축하게 되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은 뜨거운 온도를 견디다 못해 모두 폭발하게 되고 10억 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면 이때 우주의 온도는 무려 10억 켈빈에 달해 빅뱅 이후 3분 46초 시점인 9억 켈빈보다 높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기 진작에 원자 형태로 파괴된 모든 천체들은 이제 그 원자마저 양성자와 중성자로 분리되며 태초의 빅뱅 이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시간으로 돌아가게 되겠죠. 이보다도 우주가 수축하게 된다면 이제 우리 우주는 빅뱅 초기와 같은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미 상당 수준으로 작아진 양성자와 중성자는 한 번 더 쪼개져 쿼크와 렙톤 상태로 존재하게 되고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 양전자와 전자, 뉴트리노, 광자가 존재하던 빅뱅 초기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겠죠. 그리고 마침내 빅뱅 직후와 같아진 우주는 다시 한번 대폭발을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빅크런치, 즉 대함몰이라고 부르죠. 일부 학자들은 여기서 조금 다른 이론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허블의 관측으로 자리잡은 팽창 우주론을 발전시켜 빅뱅 이론의 대폭발 이론을 제시한 러시아 출신의 천문학자 조지 가모프는 이 우주가 빅뱅 초기 상태에 도달할 정도로 수축하긴 하지만 결코 그 특이점까지 수축하지는 않으며 특이점에 도달하기 직전 다시 한번 폭발한다는 빅 바운스 이론을 주장하였는데요. 쉽게 말해 둘 다 우주가 최대로 팽창했다가 수축한다고 하지만 빅크런치는 하나의 우주가 완전히 수축하고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는 주장인 반면 빅 바운스는 동일한 하나의 우주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증명할 방법은 없기에 우리 우주가 정말 이런 식으로 흘러갈지는 알 수 없으나 결국 우주가 유지되는 것이긴 하니 만약 우리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종말은 없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우주가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하는데요. 만약 이 우주가 닫힌 우주라면 그 팽창 속도가 점점 더뎌져야 할 텐데 항상 같은 밝기로 빛나며 우주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원 A형 초신성을 관측한 결과 이 우주는 점점 계속해서 속도가 빨라지는 가속 팽창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그에 따라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형태의 우주에서 그 종말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열린 우주는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물질들 간의 중력보다 강할 때의 이야기인데요. 이는 다시 말해 우주가 팽창하는 힘이 압도적으로 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한다는 것으로 닫힌 우주에서 일어났던 과정들이 정반대로 일어났습니다.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우주의 밀도는 한없이 작아지게 되고 닫힌 우주대와는 달리 2.725 켈빈에 달하던 우주의 온도가 점차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오랜 시간이 흘러 우주는 팽창할 만큼 팽창해 하늘에서 자신 외에는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이미 우주는 절대 영도인 0 켈빈을 눈앞에 두게 됩니다. 마지막 별들도 남아있던 수소와 헬륨 연소를 전부 소진한 뒤 꺼지게 되고 이들은 모두 중성자별, 백색 외성, 블랙홀 중 하나의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블랙홀은 다른 천체들을 점점 집어삼키기 시작하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가스와 먼지까지 모두 해치워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원에 가까운 시간인 10의 100제곱년 후 블랙홀도 호킹 복사를 통해 증발하며 물질을 이루는 근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역시 모두 붕괴되고 말죠. 남아있는 나머지 입자와 복사가 우주에 여전히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들 역시 어마어마한 팽창 속도에 의해 빠르게 흩어지면서 사실상 우주 공간은 이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천체가 존재하지도 새로운 천체를 만들어낼 수도 없는 이 우주는 사실상 죽은 거나 다름없는 상태가 되고 말죠. 그리고 우리는 이 시나리오를 차가운 우주, 즉 빅 프리즈라고 부릅니다. 이 빅 프리즈 이론은 현재까지 알려진 우주 종말 시나리오 중 가장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론으로 현재 계속 관측되고 있는 우주 가속 팽창의 증거에 의해 우리 우주는 열린 우주이며 열적인 죽음을 맞이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빅 프리즈를 몸소 겪기에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상태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이외 우주에서 그 어떠한 천체도 찾아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야 하는데 적어도 우리 태양의 남은 수명인 78억 년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 우주에는 수많은 별이 떠 있을 것이 분명하죠. 만약 우주가 이 지구를 벗어나 새로운 행성에 정착하거나 그 이상의 기술로 우주에 생존할 수 있게 된다 하더라도 우주의 열적인 죽음인 빅 프리즈 상태는 절대로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매우 끔찍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열린 우주에서는 이보다도 더 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는데요. 바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입자들, 심지어 시공간 그 자체가 찢어져 버린다는 빅 립이었습니다. 빅 프리즈는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함에 따라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 더 이상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물론 모든 입자들이 결국엔 원시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는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빅 프리즈보다 우주의 팽창 속도가 훨씬 빨라지게 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자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고무줄을 잡아당겼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늘리는 만큼 고무줄 역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한계점을 넘어서까지 계속해서 당기게 되면 고무줄 사이에는 미세한 틈이 생기게 되고 결국엔 끊어지고 마는데요. 우리 우주 역시 처음엔 점점 팽창하다가 그 한계점을 넘는 순간 그 공간마저 찢어져 버린다는 가설이었습니다. 이런 빅 립은 아직까지 정체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에 따라 달려있는데요. 우선 암흑 에너지는 이 우주의 69%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주가 팽창하게 되면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는 암흑 에너지의 밀도보다 더욱 빠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는 결과적으로 암흑 물질 등이 우주 수축에 기여하는 정도보다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팽창시키는 힘이 더욱 강해진다는 이야기죠. 게다가 우주의 크기가 2배가 되었을 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거의 변화가 없게 되는데 만약 암흑 에너지가 우리 우주를 팽창시키고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의 우주는 지금부터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수 함수적으로 팽창하며 굉장히 빠른 속도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빨라지던 팽창 속도는 우주가 자신의 형태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를 넘어서 버리게 되고 결국 이 우주는 지구, 태양, 원자, 양성자, 전자 할 것 없이 갈기갈기 찢겨버리는 끔찍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우주가 갈 수 있는 종착지 중에서 그야말로 가장 처참하고도 잔인한 종말이 될 겁니다. 하지만 당장 우리가 우주의 종말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장 지구의 수명만 해도 수십억 년 이상 남았으며 우리 인간이 수십억 년 동안 살 수 있을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죠.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연구해온 이야기들 역시 수백 년 혹은 수십 년 뒤에는 잘못된 생각으로 밝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몇몇 과학자들은 아인슈타인부터 시작된 빅뱅 이론을 절대적 이론으로 만들기 위해 일부러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와 같은 미지의 가상물질을 억지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냐는 소리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들에 따르면 빅뱅 이론은 완벽에 가까운 이론이긴 하지만 허점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더욱 완벽한 이론이 있다고 합니다. 다음 방구석에서 알아볼 과학은 빅뱅 이론을 능가할 이론입니다. 지금까지 방구석 과학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위쪽 하늘이 존재한다고 믿었던 고대 학자들, 이들은 위쪽 하늘에 존재하는 태양과 달이 어떤 미지의 물질에 의해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가장 뛰어난 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미지의 물질에 이런 이름을 붙였죠. 에테르. 그로부터 2000년 후 이제 인류는 우주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인류가 지구 밖 세상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바로 빛. 그런데 이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위해선 우주가 분명 빛을 전달할 무언가로 가득 차 있어야 했습니다. 다행히 선조들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 놓았죠. 바로 에테르. 그러나 얼마 못 가 1887년 마이컬슨 몰리 실험에 의해 에테르의 존재는 부정당합니다. 하지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수많은 연구 결과는 이 우주가 에테르로 가득 차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대 과학이 가리키는 에테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5가지 감각 중 80% 이상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시각. 당연히 이 우주는 우리가 볼 수 있는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현대 과학은 이런 우리들의 생각을 완전히 짓밟아 버렸죠.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는 이 우주는 실제 우주의 약 5%밖에 되지 않으며 나머지 95%의 우주는 이제껏 인간이 보지도 느끼지도 못한 에테르라는 물질로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수억 년 동안 인간을 착각하게 한 에테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현대 과학은 이 우주가 총 3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있는 원자로 이루어진 5%의 보통 물질, 그리고 앞으로도 보고 만지고 느낄 수 없는 26%의 암흑 물질과 69%의 암흑 에너지로 말이죠. 20세기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며 인류의 문명을 수세기 앞당긴 천재 아인슈타인. 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중력을 만든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런데 1933년 스위스의 물리학자 프리츠 츠비키는 머리털자리 은하단에 속해 있는 은하들을 유심히 관찰하다가 놀라운 현상을 발견하죠. 은하단에 속해 있는 은하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라면 원심력에 의해 은하들이 밖으로 탈출해버려 은하단이 붕괴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은하단이 모습을 유지한다는 것은 원심력보다 강한 중력이 이들을 끌어당기고 있어야만 했죠. 그러나 아무리 관측을 해보아도 그 정도의 중력을 만들어낼 질량을 가진 물질이 관측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야속하게도 평온하게 회전하고 있는 은하단. 결국 츠비키 박사는 이러한 결론에 도달합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난 질량을 가진 미지의 물질이 존재한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뜻의 다크, 암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암흑물질이라는 단어를 탄생시켰죠. 하지만 우주의 이상한 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상대성 원리에 의해 질량을 가지고 있는 모든 천체들은 모두 어마어마한 중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모든 천체들은 이 중력에 의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며 결국 우주는 대충돌로 인해 종말해야 했죠. 하지만 그의 그런 이론이 틀렸다는 듯 우주는 너무나도 평화로웠습니다. 결국 아인슈타인은 그런 중력을 상쇄시킬 미지의 힘, 우주상수를 도입하죠. 처음에 그는 어제의 우주와 오늘의 우주, 그리고 내일의 우주 모두 같은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우주상수는 중력을 상쇄하는 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중력이 끌어당기는 힘이라면 우주상수는 적절히 밀어내는 힘 정도로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허블이 직접 관측을 통해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며 아인슈타인은 우주상수를 철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빅뱅이라는 거대한 폭발로 인해 현재 우주가 팽창하고 멀어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은하단끼리 중력의 영향을 받아 언젠가는 우주의 팽창 속도가 서서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998년 나사는 전혀 뜻밖의 결과를 관측하게 됩니다. 바로 우주가 점점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천체들 사이에 중력만 존재한다면 팽창 속도는 점점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해서 가속 팽창하고 있다는 것은 중력을 상쇄시키는 것 그 이상의 힘이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즉 아인슈타인이 도입했다 철회한 우주상수가 다시 필요해진 순간이었죠. 그리고 현재 인류는 그 우주상수를 바로 암흑에너지라고 부릅니다. 1989년 코비 위성을 시작으로 2001년 WMAP 위성 등이 관측한 데이터를 통해 아주 정밀한 우주 배경 복사 지도를 만들어내며 우주가 물질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밝혀냅니다. 그리고 이는 곧 보이지 않는 미지의 에너지,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반증이 되었죠. 암흑에너지는 정말 신비한 성질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암흑에너지의 가장 대표적인 성질은 서로 멀어지게 하는 힘인 청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암흑에너지는 말 그대로 우리가 관측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변에도 존재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서로 밀어내며 이 태양계를 박살내고 있는 중이죠. 하지만 별다른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암흑에너지의 청력은 중력과 비교하면 미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은하계나
태양계를 팽창시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태양계보다 훨씬 무거운 큰 질량을 가지고 있는 은하계는 도대체 어떻게 밀어내는 것일까요? 여기서 암흑에너지의 신비한 두 번째 성질이 등장합니다. 암흑에너지는 우주 공간이 아무리 팽창해서 넓어지더라도 에너지의 밀도가 낮아지지 않고 균일하게 존재합니다. 공간이 넓어진다면 당연히 밀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암흑에너지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보다도 더 큰 규모인 은하단을 밀어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신비한 암흑에너지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이에 대해선 정말 수많은 이론들이 존재했지만 그중 가장 유력한 것은 바로 진공에너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진공은 공기나 물질이 전혀 없는 상태의 환경입니다. 하지만 이를 양자역학의 관점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생각한 진공은 더 이상 진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의 공간에서도 입자들이 갑자기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지는 양자요동에 의해 에너지가 발산하게 되고 이 에너지를 바로 진공에너지라고 부르는 것이죠. 이 진공에너지는 부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양계와 같이 부피가 작은 곳에서는 진공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암흑에너지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지만 은하단과 은하단 사이처럼 어마어마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서로를 밀어낼 정도로 큰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또한 질량을 가진 물질들은 계속해서 팽창하며 점점 그 밀도가 줄어들어 중력을 서서히 잃어가게 될 텐데 암흑에너지는 여전히 일정한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우주는 절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볼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신비한 존재,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 과거 당대 최고의 과학자들이 에테르를 연구하고 또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놀라울 정도로 우주의 미스터리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막상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문제입니다. 현대 과학이 밝혀낸 모든 것이 사실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존재하지 않으며 현대 과학은 단단히 잘못됐을 수도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바램과 반대로 우주는 정말 복잡한 여러 개의 수식으로 작동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런 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항상 거대한 위기 앞에서 진화해 왔습니다. 고작 2500년 전 인간은 하늘이 에테르라는 신의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지만 수천 년에 걸쳐 에테르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며 결국은 인간은 눈에 띄는 문명의 도약을 이루어냈습니다. 위대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나는 실험에 실패할 때마다 성공을 향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고 있다고 생각했다. 비록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인간은 계속해서 우주의 진리를 향해 다가갈 것이며 결국 이 우주의 비밀을 풀어낼 것입니다.